안녕하세요. 마음치유입니다. 여러분은 악마를 믿으시나요? 저는 뿔 달린 괴물이 아니라 사람의 탈을 쓰고 우리 옆에서 웃고 있는 존재가 진짜 악마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하지만 가장 처절하게 싸워 이겨낸 제 기록입니다. 아픈 아들의 수술비를 훔쳐서 상간녀의 명품 가방을 사준 남편, 그 짐승만도 못한 인간에게 제가 어떻게 지옥을 선물했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훈이 수술, 드디어 잡혔어. 의사 선생님의 그 한마디에 저는 진료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우리 아들 지훈이 태어날 때부터 인큐베이터 신세를 져야 했고 4살이 된 지금까지 또래보다 작고 약한 아이였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큐레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면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한 죄책감에 제 가슴은 1000갈래만 갈래 찢어졌습니다. 수술비 3천만 원, 넉넉지 않은 우리 형편의 그 돈은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강했습니다.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시간이 자유로운 파트타임 일을 3개나 뛰었습니다. 새벽에는 김밥집에서 재료 손질을 하고 낮에는 식당 서빙을, 밤에는 대리운전 콜센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남편 민석 씨는 중소기업 대리였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죠. 아니, 성실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야근이 잦았습니다. 미안해. 지훈이 병원비 보태려면 내가 더 뛰어야지. 당신 고생하는 거 보면 내가 면목이 없다. 밤늦게 들어온 그는 기름 냄새와 땀 냄새에 찌든 제 어깨를 주무르며 안쓰러운 눈빛을 보내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피곤해 코를 골며 잠든 남편의 등 뒤에서 저는 몰래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힘을 냈습니다.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통장의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지훈이의 심장이 튼튼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외식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옷 한 벌 사지 않았고 속옷이 낡아 구멍이 나도 기워 입었습니다. 오로지 지훈이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목표했던 3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수술 날짜가 확정되던 날, 우리는 조촐하게 삼겹살 파티를 했습니다. 남편은 소주 한 잔을 들이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보, 진짜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지훈이 맘껏 뛰어놀 수 있겠네. 내가 더 잘할게. 그날 남편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닦아주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수술만 성공하면 우리 세 식구 봄에는 꽃구경도 가고 여름에는 바다도 가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남편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악어의 눈물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가 말한 더 잘할게라는 말이 저와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수술을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비와 입원비를 미리 정산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들뜬 마음으로 은행에 가기 위해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미니 금고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현금으로 돈을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저와 남편만 알고 있었죠. 띠릭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꽉 차 있어야 할 5만 원권 뭉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먼지 한 톨 남지 않고 깨끗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혹시 내가 다른 곳에 뒀나? 옷장을 다 뒤집고 서랍을 엎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3천만 원. 내 아들 지훈이의 심장, 피땀 흘려 모은 그 돈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도둑이 든 걸까? 하지만 현관문도 창문도 뜯긴 흔적은 없었습니다. 집 안에 없어진 물건은 오직 현금뿐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숨이 가빠왔습니다. 저는 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은 가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공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남편이 그럴 리가 없어. 저는 미친 사람처럼 남편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강 대리님이요? 오늘 연차 쓰셨는데요? 집안에 급한 일 있으시다고. 여직원의 목소리에 저는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연차라고? 오늘 출근한다고. 아침 일찍 나갔는데? 급한 일이라니?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통의 전화 끝에 드디어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어디야? 왜 전화를 안 받아? 금고에 돈이 없어. 3천만 원이 다 없어졌다고. 도둑이 든 것 같아. 어떡해. 저는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귀찮다는 듯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 그거? 내가 좀 썼어. 뭐라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썼다고. 급해서. 급하다니? 그게 무슨 돈인지 몰라? 지훈이 수술비잖아. 모레 수술인데 그 돈을 썼다니. 어디에, 도대체 어디에 쓴 거야? 저는 악을 썼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말했습니다. 친구놈이 사채 썼다가 죽게 생겼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냐. 금방 돌려준대. 수술 날짜 좀 미루면 되잖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좀 이해해 줘라. 수술을 미뤄? 지훈이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른다고 했잖아. 그리고 어떤 친구한테 3천만 원을 덥석 빌려줘? 당장 받아와. 당장. 아, 시끄러워.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 끊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끊긴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를 끔찍이 아끼던 아빠였습니다. 아이가 기침만 해도 밤새 간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빚 때문에 아들 수술비를 훔쳐갔다고요? 수술을 미루자고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띠링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제 친한 친구 수정이었습니다. 야, 너희 남편 지금 백화점 아니야? 어떤 젊은 여자랑 같이 있는데? 그리고 이어서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습니다. 사진을 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 속 배경은 명품관 샤넬 매장이었습니다. 그곳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편이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앳된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화려한 트위드 재킷을 입고 남편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남편의 손에는 샤넬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커다란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경악하게 만든 건 남편의 표정이었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아픈 아들에게 보여주던 지친 가장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사랑에 빠진 소년처럼 행복해 보이는 얼굴. 그 얼굴은 제가 연애 시절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친구 빚이 아니었습니다. 사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의 심장을 고칠 돈 3천만 원은 저 낯선 여자의 명품 가방과 옷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김밥을 말고 취객들의 토사물을 치우며 모은 돈이 구멍난 속옷을 입어가며 아껴온 그 돈이 고작 저 여자의 허영심을 채우는 데 쓰인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툭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픔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뜨거운 용암 같은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눈앞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당장 백화점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가서 저 두 연놈의 머리채를 잡고 쇼핑백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방에서 지훈이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콜록, 콜록, 엄마. 힘없는 아이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잡아당겼습니다. 지금 가서 난동을 부린들 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남편은 이미 돈을 다 썼을지도 모릅니다. 저 여자가 순순히 가방을 내놓을 리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모레가 수술입니다. 당장 내일 오전까지 병원비를 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입술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복수가 아니라 지훈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우선 돈을 구해야 했습니다.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초수급자로 근근히 사시는 엄마에게 손을 벌리는 건 불효 중에 불효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야. 지훈이 수술비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제 울음 섞인 목소리만 듣고도 대번에 알아차리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돈이 모자라니? 내가 알아볼게. 옆집 김씨한테라도 빌려볼게. 걱정 마라, 내 새끼.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오열했습니다. 결국 친정엄마가 집 보증금을 빼고 친구들에게 빌린 돈까지 합쳐 1천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 사장님, 대리운전 사장님, 심지어 예전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전화를 돌려 돈을 빌렸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개나 줘버렸습니다. 제발요. 제 아들이 죽어가요. 수술만 하면 살 수 있어요. 제가 평생 일해서 갚을게요. 무릎을 꿇고 전화기에 대고 빌었습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뛰어다닌 끝에 가까스로 수술비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저는 지훈이를 재우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팠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이제 지훈이 수술비는 해결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저를 기만하고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쾌락을 즐긴 저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도어록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빅, 띠리링.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척하며 들어왔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건 연기라는 것을요. 그는 제 눈치를 살피며 짐짓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안 잤어? 미안해. 친구 놈 달래느라 술 한잔 했어. 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며칠만 기다려줘. 뻔뻔한 거짓말. 저는 식탁 위에 올려둔 제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에는 아까 친구가 보내준 그 사진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민석 씨, 저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왜 그래? 분위기 무섭게. 남편이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친구, 이름이 뭐야? 아, 김철수라고 고등학교 동창 있어. 당신은 잘 모르는. 그래, 철수 씨가 샤넬 백도 좋아하나 봐. 뭐, 남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오늘 백화점에서 산 거 철수 씨한테 선물로 줬어? 3천만 원짜리 우정인가 보네. 저는 핸드폰 화면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남편은 사진을 보자마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변명할 거리조차 생각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그 침묵을 즐기며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훈이 수술비 내일까지 가져와. 만약 내일 아침까지 통장에 3천만 원 안 꽂혀 있으면 이 사진 들고 그 여자 회사, 당신 회사, 그리고 시댁까지 다 찾아갈 거야. 당신이 사람 새끼면, 아니 짐승 새끼라도 자기 새끼 목숨값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제 말에 남편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잠깐 홀려. 아들 심장이 멈출지도 모른다는데, 홀려. 당신이 그러고도 압이야. 저는 소파에 있던 쿠션을 그에게 집어던졌습니다.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상간녀 이름, 나이, 직장, 다 불어. 거짓말 하나라도 섞이면 난 당신 인생 여기서 끝장낼 거야. 남편은 벌벌 떨며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남편 회사의 격리부 신입 사원이었습니다. 24살. 남편과는 12살 차이. 갓 입사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 초년생인 척하며 남편에게 접근했고 오빠 하며 비위를 맞춰주니 남편은 그게 사랑인 줄 알았던 겁니다. 걔가 명품 가방 하나만 사주면 헤어져 주겠다고 했어. 정말이야. 그래서 딱 눈 감고 헤어져 주겠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명품백 사주면 떨어진대. 그걸 믿어. 남편의 멍청함에 기가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받고 사과받는 것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인간은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빼서 들었습니다. 비밀번호 풀어. 남편이 머뭇거리자 저는 다시 소리쳤습니다. 풀어. 그가 떨리는 손으로 잠금을 해제하자 저는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상간녀의 이름은 우리 예쁜이라고 저장되어 있더군요. 대화 내용을 읽어내려가던 저는 제 눈을 의심케 하는 문장 하나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오빠, 근데 애 수술 안 하면 안 돼? 솔직히 걔 평생 짐이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보내주는 게 걔한테도 행복한 거 아닐까? 우리 둘이 새 출발하는데 방해만 되잖아. 그리고 그 밑에 달린 남편의 답장. 그러게, 나도 사실
그 생각 안 해본 거 아니야. 수술해도 완치된다는 보장도 없고, 너랑 나랑 우리 둘 아이 낳아서 키우면 더 행복하겠지. 저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액정이 쩍 하고 금이 갔습니다.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내 아들 지훈이의 죽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보내주자고요? 제 아들의 생명을 놓고 저런 더러운 흥정을 하다니. 이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 아니요. 이혼은 너무나 쉬운 탈출구입니다. 위자료 몇 푼 받고 끝내는 건 저들에게 상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둘을 철저하게 파멸시키기로 맹세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완전히 매장해 버리기로. 민석 씨, 저는 갑자기 차분해진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제 태도 변화에 더 겁을 먹은 눈치였습니다. 돈은 됐어. 어차피 쓴 거 못 돌려받을 테고.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뭔데? 내가 다 할게. 시키는 거 다 할게. 남편이 안도하며 매달렸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우리 지훈이한테 완벽한 아빠 연기해. 그리고 그 여자랑도 헤어지지 마. 계속 만나는 척해. 계속 만나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은 제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멍청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을 들어 천천히 마셨습니다. 목 타는 건 저 인간이어야 했으니까요. 지금 당장 헤어지면 그 여자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회사에 와서 난동이라도 부리면 당신 승진이고 뭐고 다 끝이야. 게다가 지훈이 수술비 3천만 원. 당장 당신이 뱉어낼 수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그 여자 비위 맞춰주면서 시간 끌어. 내가 정리할 때까지 쥐 죽은 듯이 시키는 대로 해. 남편은 짐짓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이 여자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못 헤어지는구나. 다행히 당장 이혼은 면했다라고 착각했겠죠. 멍청한 인간. 저는 그 길로 남편을 끌고 가 공증사무실이 문을 열자마자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본인 강민석은 아들의 수술비를 유용하였음을 시인하며 향후 이혼 시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포기하고 재산 분할 없이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한다. 남편은 손을 떨면서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당장 제 입을 막는 게 급했으니까요. 드디어 지훈이의 수술 날이 밝았습니다. 수술실 앞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들어오자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만 살려달라고. 옆에 앉은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계속 핸드폰을 힐끔거렸습니다. 상간녀에게서 연락이 오는 거겠죠. 화장실 좀. 남편이 엉거주춤 일어서자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지마. 여기서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면 그 여자한테 바로 전화해서 당신이 유부남인 거, 그리고 애 수술비 훔친 도둑놈인 거 다 까발릴 거야. 남편은 그대로 얼어붙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5시간의 대수술 끝에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거리낄 게 없다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지훈아, 고생했어. 이제 엄마가 저 쓰레기들을 청소할 차례야. 수술이 끝나고 지훈이가 일반 병실로 옮겨지자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지갑을 압수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분증까지 싹 다 제 가방에 넣었습니다. 당신 돈 관리할 자격 없어. 앞으로 용돈 타서 써. 하루에 10,000원. 점심은 구내 식당에서 먹고 커피는 탕비실 믹스 커피 마셔. 남편은 반발하려다 제 서늘한 눈빛을 보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부터 남편의 신용카드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병실을 1인실 VIP룸으로 옮겼고 최고급 영양식과 간병인까지 불렀습니다. 제 옷도 샀습니다. 3년 동안 못 샀던 옷, 백화점에 가서 일시불로 긁었습니다. 문자가 띠링띠링 울릴 때마다 남편의 얼굴이 흑빛이 되어갔지만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상간녀였습니다. 그 여자, 우리 예쁜이는 남편이 돈줄이 막히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는 일부러 남편 핸드폰을 스피커폰으로 켜두게 하고 감시했습니다. 오빠, 오늘 왜 안 왔어? 샤넬 백 샀으니까 구두도 사러 가자며 여자의 앙칼진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예쁘나. 내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그리고 당분간 카드를 못 써. 와이프가. 뭐? 와이프. 오빠 와이프. 멍청해서 모른다며. 그리고 돈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야지. 나 친구들한테 다 자랑했단 말이야. 여자의 막말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랑? 그들이 말한 사랑의 실체가 고작 이거였습니다. 돈이 없으면 바로 바닥을 드러내는 얄팍한 관계. 저는 메모지에 글씨를 써서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대출 받으라고 해. 안 그러면 찾아간다고.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들었지? 내 사랑이 얼마나 하찮은지. 이제부터가 진짜야. 당신 제2금융권, 아니 제3금융권까지 싹 다 뒤져서 대출받아. 3천만 원. 내일까지 내 통장에 꽂아놔. 남편은 사색이 되어 손을 빚었습니다. 여보, 나 이미 학자금 대출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있어서 더 이상 1금융권은 안 돼. 사채를 쓰란 말이야? 그럼 나 신용불량자 돼. 그래서 내 알바야? 당신은 내 아들 목숨값 훔쳐갈 때 내 사정 봐줬어? 신용불량자가 되든 장기를 팔든 알아서 해. 안 그러면 내일 아침 그 여자 회사 로비에서 1인 시위할 거니까. 저는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결국 남편은 다음 날 금리가 20%가 넘는 대부업체 3곳에서 돈을 빌려 제 통장에 3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친정엄마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빚은 남편이 졌는데 제 빚은 사라지는 마법. 이제 남편은 매달 갚아야 할 이자만 월급의 절반이 넘는 지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차 경제적 복수가 끝나자 저는 심리적 고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출근한 사이 남편의 태블릿 PC와 연동된 카카오톡으로 상간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물론 남편인 척 연기하면서요. 예쁘나, 미안해. 와이프가 의심하는 것 같아서 당분간 연락하기 힘들 것 같아. 대신 내가 선물 하나 보냈어. 회사로 갈 거야. 상간녀는 금세 답장이 왔습니다. 진짜? 무슨 선물? 역시 우리 오빠밖에 없어. 사랑해. 그 선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좋아하는 꼴이라니. 며칠 뒤 상간녀의 회사로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익명, 상자 안에는 예쁜 포장지로 쌓인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으스대며 상자를 열었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건 명품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산부인과 검진 기록 사본과 임신 테스트기 사진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구한 가짜 사진이었죠. 그리고 그 밑에는 빨간 글씨로 쓴 쪽지가 있었습니다. 너 임신했다며? 축하해. 근데 어쩌지? 나 정관 수술했는데. 뱃속의 애 아빠는 누구니? 사실 남편은 정관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상간녀와 남편 사이를 완전히 이간질하기 위한 저의 덫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남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그 여자가 회사로 찾아왔어. 나보고 죽여버리겠대. 임신이니, 정관수술이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남편은 횡설수설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느긋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내가 보냈어. 재밌지 않아? 당신은 바람 피운 주제에 피임도 안 했어. 혹시 모르잖아. 걔가 당신 애 가졌다고 협박할지. 뭐, 야, 너 미쳤어? 지금 회사 로비에서 걔가 소리 지르고 난리 났다고. 사람들이 다 쳐다봐. 나 이제 회사 어떻게 다녀? 잘 됐네. 쪽팔려서라도 회사 그만두면 되겠네. 아, 맞다. 당신 그 여자한테 샤넬 백 사준 영수증. 내가 복사해서 그 여자네 부모님 댁으로 보냈어. 아마 오늘쯤 도착할걸. 뭐라고? 부모님한테. 응. 딸이 유부남 꼬여내서 명품 백 뜯어내고 아픈 애 수술비까지 가로챘다고 친절하게 편지도 썼지. 그 집 부모님은 자식 교육 어떻게 시켰는지 참 궁금하네. 수화기 너머로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여자의 비명, 그리고 남편의 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상이 갔습니다.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상간녀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꼴이. 그날 저녁 남편은 엉망진창이 된 몰골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고 얼굴에는 손톱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회사에서 개망신을 당하고 상간녀에게 뜯기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그만해. 나 회사에서 징계위원회 열린대. 잘릴지도 몰라. 그 여자도 나보고 사기꾼이라면서 고소하겠대. 나 이제 어떡해. 패배감에 젖은 남편의 눈동자. 예전에 그 당당했던 바람 피우며 행복해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석 씨, 아직 안 끝났어. 이제 시작이야. 당신 회사 잘리면 그럼 퇴직금으로 빚 갚으면 되잖아. 그리고 그 여자 고소? 하라고 해. 어차피 상간녀 소송 걸면 내가 이겨. 당신은 그 여자 증인으로 서주든지 말든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 그리고 내일 시어머니 오시기로 했어. 당신이 바람 피워서 전 재산 날리고 빚더미에 앉은 거 직접 설명해 드려. 어머니 성격에 뒷목 잡고 쓰러지시겠지만 뭐 어쩌겠어. 자업자득인데. 다음 날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습니다. 예상대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남자가 살다 보면 바람 좀 피울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남편 기를 죽이고 회사까지 잘리게 만들어?
내가 내조를 얼마나 못했으면 얘가 밖으로 돌았겠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들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의 대출 내역서와 상간녀에게 쓴 돈, 그리고 지훈이 죽게 내버려 두자는 카톡 내용을 보여드리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특히 며느리인 제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뿐인 손자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이 썩을 놈아, 내가 사람이냐? 짐승도 제 새끼는 끔찍하게 아끼는데 여자에 미쳐서 아들 수술비를 훔쳐. 나가 죽어.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지팡이로 남편의 등짝을 후려치셨습니다. 남편은 엄마, 잘못했어요. 하며 도망 다녔지만 좁은 거실에서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팔짱 끼고 지켜보았습니다. 내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남편이 가장 믿었던 엄마에게 버림받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제 두 번째 복수였습니다. 한바탕 소란이 끝나고 시어머니는 통곡을 하며 돌아가셨고 남편은 방구석에 처박혀 훌쩍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인간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걸. 그는 밤늦게 베란다로 나가 몰래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쁘나, 미안해. 우리 엄마가 알게 돼서. 근데 나 정말 너 사랑해. 이혼하고 너한테 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아직도 그 여자에게 미련을 못 버린 거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갈 곳이 없으니 그 여자에게라도 매달려야 살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가서 살아봐. 지옥이 어떤 건지 보여줄 테니까. 저는 다음 날 상간녀가 다닌다는 요가 학원과 그녀의 동네, 그리고 그녀의 SNS 계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 즉 그녀에게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숨기고 돈 많은 다른 남자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그저 엔조이 상대이자 물주였을 뿐이었죠. 이거 재미있어지네. 저는 상간녀의 약혼자에게 보낼 아주 특별한 청첩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증거들이 담긴 세상에서 하나뿐인 청첩장을요. 그리고 그것을 약혼자의 회사와 상간녀의 결혼식장으로 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데이는 그 여자의 결혼식 날, 제 남편은 그날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와의 새 출발을 꿈꾸며 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 날만 기다리고 있겠죠. 마침내 그 중요한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날씨조차 화창해서 더 잔인하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석 씨, 당신 소원대로 이혼해 줄게. 서류 다 준비했어.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도 있으니까. 12시까지 XX 호텔 2층 그랜드 볼룸으로 와. 깔끔하게 헤어지자. 남편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진짜지? 딴 말하기 없기다. 알았어. 금방 갈게. 아마 그는 제가 호텔 뷔페라도 사주면서 마지막 작별을 고하려는 줄 알았을 겁니다. 멍청하게도요. 남편은 가장 아끼는 양복을 꺼내 입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나갔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검은색 원피스를 차려입은 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는 하객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2층으로 올라가 기둥 뒤에 숨어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11시 50분.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입구 쪽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이 입구에 세워진 웨딩 화환과 안내판에 고정되었습니다. 신랑 박도훈, 신부 이민지. 바로 남편이 우리 예쁜이라고 부르던 상간녀의 본명이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안내판을 확인하더군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치던 그의 등 뒤로 제가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어때? 서프라이즈 선물 마음에 들어?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너, 이게 뭐야? 민지가 왜 여기 있어? 이거 꿈이야. 꿈 아니야. 현실이지. 너랑 놀아나던 그 여자, 오늘 벤처기업 사장이랑 결혼해. 너는 그냥 쟤한테 명품 백 사주는 호구였던 거고. 거짓말이야. 민지가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나랑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현실 부정을 하며 반쯤 미친 사람처럼 웨딩홀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도 천천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식장 안은 웅장했고 버진 로드 끝에는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은 상간녀가 신랑의 팔짱을 끼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성을 잃은 그는 하객들을 밀치고 버진 로드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민지, 야, 이 나쁜 년아. 고요하던 식장에 남편의 고함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신부 입장을 하려던 상간녀와 신랑,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이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을 보자마자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었습니다. 오, 오빠가 여기 왜? 너 결혼해? 나한테는 사랑한다며. 우리 사랑은 어쩌고 딴 놈이랑 결혼을 해. 내 돈 3천만 원 내놔. 내 아들 수술비 훔쳐서 사준 가방 내놓으라고. 남편은 단상 위로 올라가 상간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신랑이 남편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뭐야? 누군데 남의 결혼식 망쳐? 경호원, 여기 미친 사람 끌어내요. 그때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미리 사회자석 근처에 대기하고 있다가 틈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이 쇼의 기획자가 접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핸드폰과 연결된 빔 프로젝터,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식장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미리 준비해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모텔 앞에서 찍은 사진, 지훈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주고받은 카톡 내용, 남편이 훔친 돈으로 산 샤넬 가방 영수증까지 모든 추악한 진실이 대형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 계신 신부 이민지 씨, 제 남편과 1년 동안 불륜 관계였습니다. 제 아픈 아들 수술비 3천만 원 훔쳐서 명품 휘감고 다니셨고요. 신랑분, 이런 여자랑 평생 사실 수 있겠어요? 하객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고 신랑 측 부모님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습니다. 신랑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과 신부를 번갈아 보다가 상간녀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마이크를 타고 울렸습니다. 너, 이 더러운! 상간녀는 주저앉아 엉엉 울었고 남편은 경호원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민지야, 오빠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라며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정말이지. 끝까지 구질구질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곧이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저는 미리 고소해 둔 대로 남편과 상간녀를 현행범으로 넘겼습니다.
죄목은 횡령, 사기, 그리고 아동학대 방임. 경찰차에 태워지는 남편과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이혼 서류 봉투를 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옛다. 선물. 감옥에서 천천히 읽어봐. 그날의 소동은 뉴스 사회면에도 작게 실릴 정도로 파장이 컸습니다. 상간녀는 파혼당한 것은 물론이고 회사에서도 잘리고 위자료 소송에 휘말려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듣자 하니 소문을 견디지 못하고 야반도주했다더군요. 남편은, 아니, 전 남편 강민석 씨는 감옥에 갔습니다. 초범이라 형량이 길지는 않겠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당했고 빚 독촉에 시달리느라 출소 후에도 지옥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시어머니요? 충격으로 쓰러지신 후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연락이 왔지만 차단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3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지훈이는 어떻게 됐냐고요?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지금은 또래 친구들보다 더 잘 뛰어놀고 태권도 학원도 다니는 씩씩한 7살 형님이 되었답니다. 저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로 위자료와 양육비 소송에서 완승했고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전세 보증금까지 모두 받아냈습니다. 그 돈으로 작지만 햇볕이 잘 드는 아파트를 마련해 지훈이와 둘이 오순도순 살고 있습니다. 가끔 밤에 잠든 지훈이의 얼굴을 보며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갔다면, 혹은 나쁜 마음을 먹고 무너졌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엄마는 강해야 했습니다. 악마와 싸우기 위해 저 또한 잠시 악마가 되어야 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아이의 웃음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배우자의 배신으로 혹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울고 계신가요? 절대 무너지지 마세요. 눈물은 딱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 눈물을 닦고 일어서서 당당하게 맞서 싸우세요. 최고의 복수는 그들 보란 듯이 내가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저와 지훈이가 증명해 보일게요. 세상 그 어떤 시련도 엄마의 사랑보다 강할 순 없다는 것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치유였습니다.